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EU는 맞대응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할 뿐이라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BBC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과 히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2차 직접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에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40여 대, 약 70억 달러어치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례 없는 공격에 향후 러우 관계를 향한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AI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되찾겠다는 일본의 야심이 한국 주력 산업인 메모리를 정조준한 셈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자금을 인텔이 기술을 대고 도쿄대학의 R&D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저력이 보태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일인 메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좀 예외인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중 관세에 대한 전쟁이 90일 동안 유예가 좀 됐었는데 2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철강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 철강을 사용하는 자동차나 건설 쪽은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였으니까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대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도지부를 공식으로 좀 떠나게 됐는데요. 특히 주말 사이에는 머스크 CEO를 향해서 약물 이슈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지부를 떠나던 날 마지막 날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캐시우드 쪽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2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멍든 눈, 멍든 자존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제 도지 수장을 좀 떠나는 마지막 날 멍이 든 얼굴로 백악관에 등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들에게 5살 아들과 장난을 치다가 멍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머스크 CEO가 입었던 그 명성에 대한 타격을 여기에 좀 비유하는 표현들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일까요? 상징적 장면이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라고 드는데 일단은 주요 경과 장면을 좀 보면 특별 고문이었고 재직 기간은 한 130일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요 목표는 이제 연방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과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일단 목표는 미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 감축은 제한적이었고요. 퇴임 기간은 이제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근데 부상 경위는 일단 보니까 이제 X하고 이제 장난치다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스크는 아들과 이제 장난을 치다가 얼굴 한번 쳐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을 당시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멍이 들었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X가 때렸다면 X라면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때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머스크를 하는데 X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언론이 주목한 건 이제 상징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머스크 얼굴 부상은 단순한 외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이라든가 경영상 실패와 맞물리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부상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130일 동안 연방정부 감축 프로젝트는 연방 관료자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저항이 이제 많이 부딪혔는데 머스크 개인 기업가적인 스타일상 이제 워싱턴의 이제 정책 의사결정이라든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랑 이제 충돌됐는데 이런 멍이라는 게 이제 자존심에 이제 멍든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런 게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머스크식 관치의 실험이 이제 부분한 게 이제 이런 멍이 이제 실패한 것들을 상징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민간에 구축해왔던 과감한 실행력이 정부 시스템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멍든 얼굴이 상징하는 건 머스크의 브랜드의 어떤 리스크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의 조정의 신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어쨌든 트럼프와의 거리 재조정의 여부가 이제 주요 변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사점이 많은데요.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AI라든가 우주라든가 자율주의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초장기적인 스토리가 유지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조만간 어쨌든 FSD라는 어떤 테슬라 이제 기술이 조만간 나오고 로보택시도 이제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에 어떤 머스크 본인의 차기 전략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멍든 건 사실 그냥 단순한 사건이었겠지만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서 그동안 머스크 CEO가 입었던 명성의 타격을 이 멍에 좀 비유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 정부 축소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머스크의 앞으로 이제 미래 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그동안 어쨌든 130일 동안 정치에 많은 축을 좀 뒀다면 정치 드라이버에서 이제 기술 드라이브로 이제 축을 이동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XAI라든가 AI의 어떤 정치 가속화, 그러니까 기술 가속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뉴럴링크가 최근에 어쨌든 많은 가치가 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든가 두뇌라든가 인터페이스 실험을 집중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스페이스X의 정비 규제 상대적으로 덜한 민간 부분에 이제 확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회피형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탈국가 전략에 관한 어떤 강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두바이 가서 많은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어떤 확장형의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스타링크 글로벌 인터넷망이라든가 개별 국가에 대한 정보보다는 글로벌 가입자 기반의 어떤 많은 사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싱가포르 해외 국부 펀드에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펀드 유치를 받은 것들은 이제 사업을 펼치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정치 리스크 관리 및 이미지 전환도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이제 24시간 7일 동안 많은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몸소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보다는 기술과 과학 중심의 정치 담론을 복귀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 민간 혁신가로서의 이미지 회복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 CEO와 관련된 기사 살펴봤습니다. 일단 도지부를 떠나는 마지막 날 멍이 든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화제를 좀 모으긴 했는데 아들과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설명이었지만 기사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머스크 CEO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명성이나 자존심에 멍이 든 모습이다라고 비유했다라는 부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스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머스크 꼬리표가 계속해서 좀 붙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제 복잡한 사생활이나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약물 논란까지 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후원금을 좀 보태기도 했었는데 더불어서 이 기간 동안 약물을 좀 과다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머스크한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안들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뉴욕타임즈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보도가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세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275억 달러 정도 정치 자금을 기부하면서 트럼프 대선을 지원했고요. 백악관의 연방정부 감축에 대해서 130일 동안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젝트 종료를 앞두고 머스크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약물 사용이라든가 사생활 문제라든가 경영 리스크라든가 정치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감춰뒀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멍든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서 이제 퇴임 직전에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케타민이라든가 엑스터시라든가 환각버섯이라든가 아델란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장입니다.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모욕했다든가 제스처 논란이라든가 나치식 손행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중에 발언이 불명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생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 여성들과 연애를 했고 14명 이상의 자녀야 양육권 분쟁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사 경영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라든가 테슬라든가 정부 계약을 다수 보유하는데 불분명한 이런 계약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있고요. 약물 스크린에 대한 면제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은 머스크 약물 사용이 없다라고 언론 부인을 했고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없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면죄부 같은 걸 직접 줬다라는 게 이제 약간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타민 복용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복용과 과다 복용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합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량 관리 복용에 대해서도 여행 시 20여 개 약물이 담긴 상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 이제 의사들에게 허가를 맡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이제 계약에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도 다 허가 하에서 이제 정부 다 맡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생활 이제 쟁점에 관련돼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출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거의 문제가 없고 뭐 합의하에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치적 행동이나 이런 정리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집권 초기에 있었지만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머스크 CEO가 이제는 약물까지도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기간에도 약물을 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코멘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몰랐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 주요 언론들은 이렇게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사생활에 대해서도 특히나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권력 집중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그 전에 민간에 있을 땐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자신이 수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신이 어쨌든 공적인 현재 민간인 동시에 공적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캠프 후원자일 때는 정책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이라든가 AI라든가 에너지 정책에 어쨌든 국가 시스템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공적 감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에게 개인적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판단 도덕성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감시사라도 결정을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 집중에 따른 공적 감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공적 설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공적 역할에 어떤 많은 것들을 설계하거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적 결정에 어쨌든 정신적 안정성이 변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약물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수면 장애라든가 충동적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책 결정이 일관성이라든가 신중성에 대한 리스크 시그널이 해석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AI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고위험성 분야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 통치 구조가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든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거의 머스크가 이제 단일 구조고 머스크 자체가 거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가 빠지면 기업이 이제 어떤 리스크가 이제 하락이 되거나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라든가 규제 당국의 기관 리더가 개인 리스크가 이제 기업 위험 요소로 간수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권력자 상징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선물 받았던 전기톱을 휘두르는 일도 있었고 또 트럼프 취임식 이후 열렸던 그 축하 행사에서 나치식 인사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 그동안 과격한 행동을 많이 보여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대한 의심도 같이 좀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구글 독점 깨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의 법무부 반독점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이제 원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애플에 대한 기본 검색 엔진 지불 금지, 그리고 경쟁사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을 주요 시정 요청으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끌어왔던 이제 그 소송이 종결 단계에 진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2020년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소송 시점이 2020년이고요.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지방법원 아민 메타 판사가 이제 시작했던 판결입니다. 이제 연방지법이고 구글 점유율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90% 가까이 되고요. 주요 쟁점 기술은 이런 겁니다. 생성형 AI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요것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거의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무부 주장은 구글이 AI까지 포함한 차세대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분리 매각해야 된다. 크롬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나 모토로라 기본 검색에 제약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를 너네가 다 가지지 말고 구글이 기본 독점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불충분한 조건에 대한 것들을 다 나눠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입장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은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왜 나눠줘야 되느냐.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해왔고 자신들이 많은 걸 투자해왔던 것들을 나눠주라는 건 다른 기업들도 많은 것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나눠주라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 재산을 나눠주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연 $200를 애플에 그러니까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인데 이런 거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8월에 이제 어떤 판결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이제 법무부가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높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둘러싼 새 쟁점이 아마 법무부가 생성형 AI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차세대 구글이 선점하려는 부분을 계속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 독점하려는 부분을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이 이제 독점이 깨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이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플랫폼 간의 결제나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8월에 이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올 것 같고 AI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구글이 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직 통합적인 대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이제 독점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전선이 부상하게 될 것 같고 AI에 대한 새로운 판도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달 30일에 이제 구글 반독점 관련된 소송 재판이 좀 끝났고 판결만 지금 남겨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구글 쪽의 입장을 좀 보면 X에 올라온 게시글을 봤을 때 우리는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릴 것이다. 여전히 법원의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믿으면서 향후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 규제가 특히나 구글을 좀 향하게 되면서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검색 지배력이나 아니면 경쟁 부분에 변화가 새롭게 좀 생기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검색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정적인 룰 체인지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기본 검색이 링크 기반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I 검색이 기존 검색에서 어쨌든 수익 모델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구글이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구글 자체가 너무 방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챗GPT가 많은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서 이런 구글 시장에서 단순한 검색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창에서 검색해서 옮겨가는 이런 시장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것 같고 AI처럼 대화형 시장의 검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결정적인 룰 체인지가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규제가 데이터 폐쇄성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검색의 핵심 자산은 데이터와 모델을 독점적 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변화가 있고 이렇게 구글처럼 많은 것을 자기가 독점하는 시대는 변화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법무부도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라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고 활용하는 구조로 집중 주사가 되고 이건 8월에 아마 깨지게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브라우저 OS 검색의 수직 결합도 본격적으로 해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S, 오픈 AI, 아마존에게도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 구글과 관련돼서 독점 이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이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뉴스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실리콘 금기 깨졌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랑 메타가 8년 전에 자사에서 해고했던 팔머러키가 설립했던 방산 스타트업이 안두릴 인더스트리인데요. 이 두 기업이 같이 이번에 손을 잡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같이 손을 잡으면서 VR, AR 기기 개발에 나서고요. 이 기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육군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논란 끝에 결별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라서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협력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실리콘밸리의 금기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산업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은 안 갑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만 가게 되고 이런 쪽은 잘 안 가는데 메타가 이걸 약간 가게 된 건 약간 좀 금기를 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정부 쪽과 이제 좀 더 친밀하게 가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드리면 메타가 국방 기업의 스타트업이죠. 이제 안두릴과 협력해서 미 국방부인 동맹 국가에 대한 증강 현실이죠. AR 및 인공지능 AI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협력은 빌리언트 단위의 소비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가 처음으로 국방 안보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례로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팔머러키가 이제 설립한 안두릴과 이제 메타의 공동 바탕으로 한 이글아이라는 차세 군사 헬멧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협력이고요. 제출 현황은 이제 공동 백서에 대한 거고 향후에 이제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건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사를 이제 테크도 맨서로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기업이고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했던 것들을 2017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반 힐러리 기부 논란 이후 퇴사했으나 이번에 다시 하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많은 미 군사의 AI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군사 흐름이 이렇게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이걸 계기로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트럼프 정부는 실리콘밸리가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쨌든 군사비 같은 것들을 많이 절약하게 됐다는 생각이 좀 있고 AI가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실리콘밸리의 이제 방산이 붕괴가 선언이 되면서 AI나 웨어러블의 전장의 융합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팔머라키라든가 빅테크 이탈의 조류가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국방의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향후에 이제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향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협력을 봤을 때는 메타가 이제 정부 쪽에 첨단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마 파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4년에 메타가 이제 팔머러키가 설립했던 오큘러스가 있는데 이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협력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R과 AR 관련해서 미국의 육군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제 실리콘의 금기 중 하나가 이제 방산 쪽은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방위 산업이랑 AI가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잘 찌르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AI의 비살상과 살상의 경계가 좀 흐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보시면 알파벳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이제 참여도 안 하고 사실 되돌려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사실 AI 윤리 기준이 사실 감시 사살용 AI 지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글의 직원들이 프로젝트 마빈이라는 반대 운동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협력은 의사결정의 보조에 AI들과 실시간 타격 지휘에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나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생체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병사의 생존 향상이라는 명분 같은 데이터 이슈가 확장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책임 있는 AI 프레임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민주주의 AI라든가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주동의 AI 체계적인 윤리적인 많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씁쓸함을 감출 수 없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 무기 시스템을 공급자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는 원래 콘텐츠 커뮤니티 관리에서 윤리 이슈로 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산 산업의 진입 이후에 전투 현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윤리 기준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딜레마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규범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은 사실은 자유윤리 기준에서 압박이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방산을 협력하게 되면 향후에 동맹국의 이제 방산 산업체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재조정의 압박을 받게 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이제 궁금하게 되고 향후에 국제나 미국 사회에서 규범에 대한 대립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AI가 같이 지금 합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위 산업과 AI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희귀 광물 그리고 유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세에 대한 전쟁이 원래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갈등의 이견이 생기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대폭 강화하겠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입국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히토류로 시작해서 무역에 대한 갈등이 지금 교육까지 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일련의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잠깐 좀 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제 체결한 무역 협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이제 화를 좀 내고 있는데 핵심 연장은 히토류 같아요. 이제 수출 제한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무역법원에서 관세 위반을 발생한 이유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기존 합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5월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이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많은 증권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최근에 다시 6월에 이제 불안정한 이런 증권 시장이 될 것이라는 요구가 있는데 미국 요구는 이제 히토류 수출 규제 완화와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조치가 사실상 다시 이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히토류가 이제 선적 재개를 하고 있고 제한적 규모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미국 관세 수준도 다시 부과할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고 있을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대항은 사실상 이제 긴장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가 다시 이제 보복 조치를 하는 게 있으면서 비자 정책이 이런 부분에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취소하고 이런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유학생 비자 조치는 좀 아픕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유학생이고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27만 명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행정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기술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에 대한 차단이라고 하면서 이거 사실은 국가 안보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고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적용이라고 하고 무고한 유학생, 게 사실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고한 유학생까지 이제 배제하고 있고 미중 상호의 이해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미중의 어떤 관세를 하고 있는데 학생까지 건드린 건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외교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건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인재 영역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히토류 물류 공부관까지 시작하면서 비자 통제까지 하고 있고 교육 인적 문제까지 하면서 이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아본다면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통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 유예가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원하는 만큼 협상이 좀 진전을 이루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 긴장이 경제에도 미치고 교육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배경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을 찌르신 것 같은데 이 경제 교육이 현대의 어떤 패권 경쟁의 핵심 부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세기에는 군사 이념이 어떤 중심이라면 21세기에는 패권 경쟁은 기술, 자본, 인재가 중심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D라든가 교육 인재 유입에 달렸기 때문이라서 이제 이 두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패권이 인재 패권이 곧 국가 안보가 된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제한하면 중국이 기술 축적을 이제 차단하는 의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이제 경쟁을 압박하는 서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냉전이 구조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서로가 이제 서로의 성장 기반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 국가의 미래 성장 기반을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전면전 양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도 미리 이제 서로가 이제 요거를 핵심 자원을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가 핵심 부대를 제거하겠다,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것들은 이제 서로가 이제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거를 단순하게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셜 미디어 X에 글을 올렸을 때도 사실 중국이 위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히토류나 핵심 광물 부분에 있어서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은 다음 달 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무역 합의가 점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지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6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미중 드론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있는 큰 드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내 판매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가 보도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텐데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 중국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것 중에 이제 앞서가는 기술 중 1등인 기술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행정명령 중에 특정 기술을 한 기술 중에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건 되게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드론 판매 차단을 포함한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상에 DJI와 이제 AU텔이라는 이제 중국산 드론 제조사에게 요 딱 찝어서 이걸 이제 내린 거거든요. 사실상 향후에 이제 미국산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고 동시에 이제 미국 정부는 자국 드론에 대한 육성을 이제 공공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 두 기업체가 거의 8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드론을. 그래서 사실상 활성화하고 있고요. 이번 행정명령은 드론을 중심한 미중에 관한 패권에 대한 확장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 시점은 이번 달에 어쨌든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법적 근거는 2024년에 대한 국방 수권법에 따른 국방 안보에 대한 심사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요게 되면 1년 동안 판매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에 관한 인증이 불허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매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 드론이 판매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되면 미국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찰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보험, 에너지, 민간 분야 활용도 많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늘도 이제 러시아에 공격한 이런 것들도 거의 판매가 안 됩니다. 이랬을 경우 엄청나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경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타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 타격이 될 경우에 이제 이게 아마 많은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음에 히토류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향후에 압박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협상 타결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근거가 돼서 이제 향후에 많은 제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드론 업체 두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DJI가 가장 큰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언급했던 게 오텔 로보틱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업 언급을 하면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드론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도 같이 행정명령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드론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기술 우위 전략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시사하는 걸까요? 네, 이게 뭐 아주 좋은 질문 같으신데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의 본질이 사실 표준 선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제 지능원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잠재적 표준 주도를 이제 이걸 계속 선점하게 될 경우에 갖는 것을 이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게 더 이상 가지게 되는 게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성능 경쟁이 아니라 누가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게 될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걸 계속 장악하게 되면 이제 가지게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것을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DJI가 압도적 점유율로 이제 글로벌 이 표준을 갖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드론 운영의 독점을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되기 때문에 요걸 차단하는 게 이제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는 생각에서 요걸 차단하려고 이제 이번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안보 경제에 대한 전략을 이제 통합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제 안보 전략 자산으로 정의하고 모든 어떤 첨단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을 간주하기 때문에 드론도 이런 국가 안보 전략을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배제하고 자신들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런 전략으로 이제 자신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 생태계 장악에 대한 의도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 견제를 넘어서 미국의 중심으로 공급망을 이번에 재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DJI를 배제함으로써 미국 스타트업 빅테크에 이제 이번 1년 동안 이제 하게 되면 성장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신들 거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드론 제조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바꾸면서 전체 밸류를 통제를 강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꾸게 될 거고요. 기술의 디커플링을 가속화시키면서 이번 조치로 기술을 이제 분리하면서 심화하면서 자신의 결국 기술 공급망이 미국으로 이제 쪼개지면서 자신들을 구조를 심화시키게 하면서 이제 자신들 걸로 다 바꾸게 되겠다라고 할 생각으로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미국은 이번 조치로 동맹국에 이걸 다 적용하면서 글로벌 자원에 이제 미국을 퇴출시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드론까지 제재를 좀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저가 공세에 밀려서 미국에 있는 공급망이 좀 파괴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법안 통과 이후 1년 내로 검토가 이제 위험 검토가 완료되지 않게 된다면 DJI랑 오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FCC로부터 사용 승인이 금지가 되면서 일단 미국 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30년까지 최대 24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 2200% 상승한 수치로 기관 투자자 유입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기업 매입 확대 등을 낙관적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있으며 탈중앙 금융 서비스 확장 등 6가지 긍정적 흐름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기술적 합의에 불과하고 속도나 수수료 측면에서 경쟁 블록체인보다 뒤처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도 낮은 실사용률로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더 모틀리플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알트 시즌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이 전형적인 상승 패턴인 컵앤핸들과 불플래그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최대 5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이 넥라인인 0.0256596 비트코인을 돌파할 경우 연말까지 0.03814 비트코인 혹은 2025년 초 0.03235 비트코인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흐름이 과거 알트코인 시장 급등의 전조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유사한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분석가는 알트코인 시총이 비트코인 대비 장기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하고 있다고 보고 수천 %에 달하는 상승 가능성까지 제시했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이 7년간 이어진 하락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도 포착이 되면서 2025년 또 한 번의 알트코인 전성기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XRP가 기술적 약세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은 리플이 일간과 단기 차트에서 하락 삼각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분석가 고아너스 몬스터는 이 패턴대로라면 XRP가 최대 1.9달러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주간 차트에서는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려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어서 조기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채널 하단을 다시 시험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강한 상승 돌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다른 분석가 잼XBT는 XRP가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약세가 뚜렷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술지표상 RSI는 과매도 구간, MACD는 아직 하락세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가격 지지선은 2.15달러, 단기 저항선은 2.25달러로 제시되며 이 구간 돌파 여부에 따라서 투자 심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다시 한번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5월 31일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플에 따르면 서클은 최근 분기 기준 연간 58%의 매출 성장률과 1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고수익 구조의 암호화폐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USDC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서클은 이용자들의 예치금으로 USDC를 발행하고 그 준비금을 운용해 이자 수익과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클의 매출은 약 5억 7,900만 달러, 영업이익은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다만 수익 배분 조정으로 마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경쟁사 테더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10억 달러, 초과 준비금 56억 달러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향후 금리나 규제 환경이 변수이긴 하지만 서클은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대형 보유자의 움직임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6월 1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이 코인베이스로 이동된 직후 도지 가격은 3.43% 하락하며 0.193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웨이럴럿은 총 3건에 걸쳐 3억 1천만 개 이상의 도지코인이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대량 이동은 대규모 매도를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0.19달러 지지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단기 반등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ACD가 음수, RSI는 32.97로 아직 과매도 직전이며 ADX는 43.14로 강한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이클 세일러, 로스 울브리히트, 잭 말러스, JD 벤스 부통령, 트럼프 형제 등 400명 이상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비트코인의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불을 쌓는 21가지 방법을 발표하며 비트코인을 자유와 번영에 기반 자산으로 강조를 했고요.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는 사면 이후 첫 연설에서 탈중앙화와 통합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비트코인을 통화 정책 실패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며 지지를 표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의 보완제로 평가했습니다.
잭 말러스는 최대 10억 달러까지 가능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공개했고요.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미국이 암호화폐 혁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SEC가 ETF 신청서에 대해 전통적 ETF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REX 파이낸셜과 오스프리 펀드가 제출한 펀드는 C 코퍼레이션 구조를 택했지만 이는 ETF 규정인 6C-11조항과 충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상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발행사들이 SEC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SEC는 최근 스테이킹 자체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지만 관련 ETF 승인 여부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비영리 법인이 정식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6월 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이 약 0.55 이더리움, 우리 돈 약 198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원화로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라 시행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1단계가 적용된 결과인데요. 비영리 법인과 거래소 간 원화 거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월드비전은 K뱅크의 법인 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동해 지난 3월 청소년 지원 캠페인에서 기부받은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나무는 앞으로도 사랑의 열매 등과 함께 가상자산 기부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였던 곳 바로 증시였습니다.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 연일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관련된 공약 사항에 대한 종목들도 들썩였습니다. 개장을 8분 앞둔 지금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을 정리해보고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별 공약 사항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I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산업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를 많이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공정 경제에 대한 실현 이야기까지 나왔다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위기 극복과 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책임까지 이어가면서 이 공동체 관련된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기후 정책들 시세 받아갔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AI 관련된 공약들 빠질 수가 없겠죠. AI 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 집중 투자 그리고 특히나 원자력 쪽으로 산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친환경보다는 원전 쪽에 조금 더 기조가 강한 모습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취업과 주거, 교육 등의 기회 창출을 이야기했습니다. 육아와 교육 쪽으로도 정책적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교육 쪽의 종목들 시세 받아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그리고 중상층의 자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 대응의 통합 시스템, 산재 대책까지 나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국가 시스템 구축을 하고 관련된 이 재난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까지 움직임을 보인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개 부처 통합하고 13개를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단지의 리쇼어링 추진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다시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공약사항까지 내세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국민연금은 신구 연금으로 분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도전을 응원하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5천만 원 한도의 든든 출발 자금을 계획해서 내세우겠다라는 공약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들의 자세한 공약 사항에 덩달아서 이 시세 흐름을 보였던 이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학별로 움직임이 많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 테마주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인물주가 되겠죠. 먼저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이 있는데요. 이 인물주는 후보자의 학연과 지연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습니다. 동신건설 이재명 후보와의 이 고향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동신건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월 추이를 보자면 6만 7천 원까지 올랐던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상황을 보면 지난 전거래일에는 37,450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홀딩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볼까요?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이 평화홀딩스 회장이 김문수 후보와 같은 경주 김씨다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14,160원에서 지금 주가는 5,770원대입니다. 굉장히 또 많이 또 시세를 받았다가 지금 흐름에서는 받지 못하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후보가 가장 많이 주목을 했던 것이 바로 AI 산업입니다. AI 산업, 미래의 먹거리니만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중에서도 클라우드웍스, 솔트로스,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포바이포까지 굉장한 많은 시세를 받았습니다. 포바이포의 시세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AI 관련된 사업을 회의를 개최하면서 더욱더 시세를 받았었는데요. 정말 이 5천 원대에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포바이포가 28,900원대까지 급등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도 18,130원까지 올라가면서 AI 관련된 시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기조가 강한 모습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원전 쪽으로 조금 더 공약사항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에너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갔는데요.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지난 금요일에 굉장한 큰 시세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불기둥을 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금요일에는 18%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습니다. 역시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시세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대에서 머물렀던 것이 지금은 48,000원, 고가는 57,700원까지 포착되면서 그 전고점까지 찍었다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풍력 에너지 쪽으로 받아갔던 SK 이터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SK 이터닉스도 지금 2만 원이 오지 못한 채 12,000대에서 머물렀던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지금은 이렇게 22,9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19,500원에 마감을 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쪽으로도 원티드의 플랜티넷 그리고 아이비 김영까지 다양한 종목들 시세 받아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화폐 쪽으로도 좀 모멘텀 받아갔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정책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코나아이도 큰 시세 받아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관세 무풍지대로도 유명했죠. 바로 K컨텐츠 주들도 역시나 이 대통령들의 공약사항이 면치 못했습니다. K컨텐츠 관련주들도 역시나 이제 시세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남북 경협주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소까지 여러 가지 시세 받아가면서 종목들의 흐름이 급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앞두고 출렁이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우리 시장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금요일장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셀인 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난 5월 전체 시장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4월 초 저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는 무려 1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어느덧 대선을 하루 앞둔 6월 2일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개장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8% 하락하면서 2,6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소폭 상승하면서 734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반도체는 역대 5월 중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0.53% 상승한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닌텐도 수주와 함께 또 엑시노스 AP 생산을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한번 안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파운드리 쪽에서의 TSMC의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다시 0.73%가량 양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20만 6천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엔비디아발 상승 모멘텀이 다소 사라졌고요. 주가가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3%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시세는 괜찮습니다. 0.5%가량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서 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오늘 0.5%가량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이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LFP 배터리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도 0.19%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3%,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1.4%가량 조선과 방산주들 흐름도 오늘 좋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시장 흐름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일 때 조선과 방산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가량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0.7%가량 빠지면서 18만 4천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이
등이 32%나 급감을 하면서 이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누적 판매량을 비아디가 현대차를 앞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알테오젠과 HLB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1%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33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2.2%로 조금은 낙폭이 큰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그래도 시세 좋습니다. 1%에서 1.6%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3%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좋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론 역시 1.3% 상승세 계속해서 추가되는 모습입니다. 2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총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장 살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도 오늘 하락 출발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파마리서치와 휴젤 이런 미용 의료기기단은 오늘 장에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대선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을 했고요. 6월의 첫 거래일이고 또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0.0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700선 한 두 걸음 앞둔 상황. 2,698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은 0.05% 하락하면서 733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체크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외국인 투자자 1,500계약 넘게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보합과 강보합 수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환율 시장 살펴봤을 때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3원 10전에서 흘러가고 있고 전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오름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수창고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운수창고 쪽에서 가장 상승률 높은 건 HMM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증권 쪽도 여전히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앞선 상황 속에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상상인증권, 대신증권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나란히 기록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부품도 코스피 시장에서 상위 테마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종이모두텍 쪽 그리고 오락, 문화,
문화, 기타 제조, 출판, 매체, 복제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수 창고도 상위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담배 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미코젠 그리고 국순당이 그 뒤를 이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테마 여전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나트륨 이온 쪽 LFP 배터리도 오늘 강세 보입니다. 보톡스 쪽도 상위 테마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대입터랑 연관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수출액이 79조, YOY 대비해서는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는 감소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좀 유독 눈에 좀 띄었던 쪽은 색조 화장품이나 보툴리눔 톡신 쪽이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라면 쪽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라면 쪽도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들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마무리해 보고요. 이어서 대선 특집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증권 전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점검하고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당연히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주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 전후로 해서 투자 심리나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은 좀 성격이 다르죠. 조기 대선이죠. 그렇죠. 조기 대선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보통의 대선은 사실 공백 기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사실 증시나 또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좀 기대를 가질 만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집권이라는 거는 그런 이벤트로서 작동을 못 하는데 우리가 리더십이 좀 이 공백 상태였었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해외 지금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중심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강력하게 존재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갖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다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굉장히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 좀 낮은 상태를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나올 수 있고 환율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번 대선 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과거 사례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증시라는 게 뭐 워낙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대선 주자가 얘기하는 대로 증시는 앞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되죠. 결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이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뭐 아시다시피 성장률도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망치를.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확인,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맞춰져야만 전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까지 계속 대선만을 이유로 어떤 투자 전략에 나서는 거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남아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를 좀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사전에 좀 채워져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성장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성장성이라는 거는 나라 전체의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계속 낼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대선,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도 요만큼 이유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그다음 거기서 새롭게 형성될 공급망이 재편. 이제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이겨낼 만큼 우리의 기업들이 지금 탄탄한 여건 하에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낙관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과 더불어서 잘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또 기업들도 이제 정부도 기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나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 상승을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 특히나 우리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굉장히 이 답답한 증시 흐름이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고 추세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한은에서 금통이 열렸을 때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낮춰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추세로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가려면 관세 협상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업들도 실적을 잘 뒷받침해줄 만큼 좀 성장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는 성공과 투자, 공정과 분배,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키워드로 요약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데요. 후보별로 경제 철학이 좀 다르다 보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살짝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이제 성장률 하락,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의 빠른 속도의 저하.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0%대 성장률 올해 맞아요.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장 낮은 데는 제가 보니까 0.3%까지도 낮춰놨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40년 정도쯤 되면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참 이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정당별로 약간 색채가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성장이 제일 1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이제 이런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장이 어쩌다 보니까 중심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약집 보시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장을 이루는 방식에서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분명하게 기존의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정부가 주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겠다. 물론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분배 문제는 사실 아무도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나눠주려고는 잘 안 하니까 어차피 정부가 와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정부의 힘이 필요한데 성장에 있어서도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AI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등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 같은 것들도 당연히 엄청나게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민간한테 맡겨놨을 때 민간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정부가 돈을 나서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진보 쪽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보수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또 그것보다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줘라.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돈을 쓰면 좋은 점도 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는 좋지만 민간 기업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다 결정하니까 그리고 돈도 주니까 사실상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이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성장을 이루는 방식이 한쪽은 정부 주도의 지원, 한쪽은 규제 완화. 물론 양쪽이 그것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도 이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쪽도 이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민간 기업 쪽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요거를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걸로만 보면 진보 쪽이 집권을 했을 때가 먼저 이렇게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쪽에 어떤 이슈죠. 이슈를 보면 기업 거버넌스 부분이 있어요. 기업 거버넌스라는 건 기업이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투명하게 고객들과 또 투명하게 주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주주한테 뭔가를 이렇게 환원해주는 그런 어떤 체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시각이 진보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정말로 좀 투명하게 자기네들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회를 만드는데도 좀 더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투명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주겠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친기업적 정책들 예를 들면 세금 깎아주고 그렇죠.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 부담 너무 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잘할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친기업적인 게 바로 드러나니까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기업이 실질적인 투명도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단기 효과를 이루게 하는 어떤 이슈들이 서로 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지금은 아마 정부가 지원하는 쪽에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정부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쯤 되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곳들이 어디냐를 좀 파악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양쪽 모두 다 지금 0%대 성장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 가장 1번 과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러면 성장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양쪽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반반씩 섞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단기에 나눠서 시선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나 투자 활성화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K방산도 그렇고 벤처 R&D 같은 다양한 후보별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경쟁력 문제라든지 또는 이 구축 효과라는 게 있죠. 어느 쪽에 지원을 하다 보면 어느 쪽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쪽이 좋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걸 얘기한 건 이제 진보 정당 쪽에서는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AI도 있지만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 또 방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이오 같은 것들도 뭐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의 그게 이제 혁신 기업들을 우리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산업을 키우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돈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아마 민관 합동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 이제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당장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관심을 좀 단기적으로는 가져야 될 거다. 다만 이제 보수 정부 쪽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원전입니다. 아까 AI와 관련해서 사실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렇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약을 보면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이 진보 정당 쪽은 사실 신재 생에너지 쪽 이런 쪽을 여전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 정당 쪽은 바로 우리 직전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눌렀던 거를 다시 살려보기로 했는데 채 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까지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력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공급한다는 얘기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AI나 뭐 또는 이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이 보수 정당 쪽도 얘기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단지 민간 기업 쪽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장기적인 효과를 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우리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정부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쪽이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돈을 넣어주는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당장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별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풀어주는 쪽으로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진보 쪽에서 이제 돈을 넣어준다라는 쪽에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후보들이 보고 있는 게 AI랑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어서 그쪽만 좀 떼어놓고 본다면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좋은 기대를 심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약간 보수 정당 쪽에서도 적어도 AI와 관련해서는 돈을 안 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시간에 걸쳐서 진보 정당에서 돈을 들이고 직접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마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싸움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게 결국은 막대한 전력 수요도 필요하지만 이게 결국 데이터 센터나 이런 대규모의 인프라들이 필요한 일이라는 이제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AI가 사실은 지난 우리 3년 전의 대선 때 보면 그때 공약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강조돼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세월이 변해간 거고 AI의 주도권을 갖는 기업들이 이미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성장해 있다는 거거든요. 글로벌리. 이제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관련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낮아진 게 이게 정부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정부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또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순전히 기업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러면 기업들도 약간 억울해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 간의 어떤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될 거는 반도체 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부 주도와 민간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투자하고 R&D 하는 거는 몇몇 국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이미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은 뭐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국가고 미국조차도 사실은 여러 형태로 내부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미국은 경쟁력이 있는 국가거든요. 거기서 또 돈을 써가지고 그걸 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만 가만히 손 놓고 기업들이 알아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AI와 더불어서 반도체도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견 기업들을 많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쪽의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장비 그 소재, 뭐 부품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다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진짜로 이 기업들이 성공할 거냐 부분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돈을 태워주고 한다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그러니까 AI 플러스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 환경은 확실히 이번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처럼 AI나 반도체가 강조됐던 특히나 공약에서 강조됐던 때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과대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이 좀 중론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지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중견 기업 쪽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 장단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자립화나 국산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는 중견 기업들 위주로 반도체 소부장단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증세나 감세, 디지털세처럼 이렇게 금융 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 거버넌스 부분과 이제 비슷하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현대 경제로 오면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깎아주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의 활동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얘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세금도 좀 깎아주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과실로 돌아오면 결국은 경제 전체에 그게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세수까지도 다시 늘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진보 쪽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증세를 통해서 정부 주도의 돈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성장을 이뤄서 다시 또 증세가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성장의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는 증세 얘기를 하는 쪽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세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지금 있는 세금을 좀 부담을 어떻게 좀 줄여줄 거냐의 부분에 많이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양당의 정치 철학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은 그게 좀 모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쭉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진보 정당은 계속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갈 수밖에 없냐면 궁극적으로는 중간에 돈을 막 벌어서 세금이 막 많이 거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시장으로부터 돈을 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결국 그 전반적인 시장 전체의 그 부담 그리고 정부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보 정당이 잡게 되면. 반면에 이제 보수 정당이 잡게 됐을 때 리스크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감세해주고 규제 완화해줬으면 기본적으로 감세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재정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세해줬다고 돈을 잘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결국은 이 경우에도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세 안 하고 막 무시하고 그냥 재정 건전성 내가 신경 안 써. 그리고 그냥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양쪽 다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나쁘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감세를 해준다는 쪽, 특히 기업과 관련된 감세를 해준다는 보수 정당에 들어갔을 때 더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를 증시에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어떤 효과는 좀 단기적으로 일단 봐줘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쓰고 각각 지원하는 방식, 정부 주도냐 감세를 하느냐 이렇게 지원해줬을 때 기업이 어떻게 돼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 또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서 이게 세금의 형태로 들어오느냐를 봐야 장기적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장을 가장 테마로 중심 테마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히려 양쪽 모두 다 감세 쪽의 의견이 조금 더 모이고 네네.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선을 부동산이나 자산시장 관련 공약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자산세 이런 세제 개편 또한 이제 건설주나 금융주, 뭐 리츠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실제로 하고자 했던 것과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지지난 정부 때 우리가 좀 느꼈었죠. 지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실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 총 한 28번 정도 규제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다른 여건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처럼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양 후보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역시 이 부분은 이 양 정당이 장기적으로 주장해왔던 바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진보 정당 후보도
종부세와 관련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약속들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 쪽에서는 그런 어떤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줄여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세금 낮춰주니까 그렇죠. 세후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 네. 세후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후보 쪽이 잡았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나선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증시 투자자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부동산 투자자에 나선다는 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관련이 있는 이 건설사 그리고 리츠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가격도 이게 문제지만 사실은 리츠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고 건설사들이 막 이 지어갈 때 더 활발해지는 거죠. 이제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시기가 그 말씀드렸던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한 5, 6년간의 그런 상승 시기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금융기관들이 한참 좋았다가 리스크가 커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동산 PF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한테 일부 금융기관들, 특히 중소형 금융기관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금융 쪽에서는 좀 차별화와 더불어서 위험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부동산을 좀 부양한다는 쪽이 됐을 때, 제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됐을 때 건설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이 증시 주식들이나 업종들이 혜택을 볼 거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런 혜택을 보더라도 조금은 좀 위험을 생각해 가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자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짓고 하는 게 가장 좀 대표적인 또 솔루션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도 일단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부양의 의지가 느껴진다면 건설사나 부동산주 관련주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대외 정책으로 좀 넘어가서 글로벌 공급망이나 미중 갈등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이란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후보별로 봤을 때 대외 접근법이 지금 방산주, 수출주, 남북 경협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이게 뭐 굉장히 좀 그 직관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양당의 차이가 조금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진보 정당 후보는 이번 이 직전 정부에서 했었던 한미일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와도 관계를 좀 개선하고 네. 그다음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좀 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보 정당 후보가 저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집권을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다만 여기에 리스크는 뭐냐?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 한미일, 그러니까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잖아요. 그 공급망 재편을 하려는 과정에서 중국과 또는 러시아와 사이가 좋은 나라들을 그냥 두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하라는 문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리스크를 한쪽에 안고 있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보수 정당 쪽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그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네. 좀 강경한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잘 지내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은 한미일 공동 이 협력 체제에 있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좀 기대해 볼 수 있냐면 그 체제 내에서 우리가 확고한 위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내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그걸 나서서 할 수 있는 중심 위치로 자리를 잡는다면 당연히 그 형성될 공급망 체계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단지 그게 너무 강조될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교라는 건 사실 한쪽 방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양쪽이 다 이렇게 조정해 나갈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공약만으로 볼 때 그리고 양 정당의 기본적인 취지를 볼 때 각각 그런 수혜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우리가 인식하면서 계속 상황을 쳐다봐야 되는, 이거는 좀 그런 어떤 불확실 상황에 놓여 있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산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방산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게 되더라도 이거 수혜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자체 무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하지만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정부가 좀 지원하고 또 민간과 같이 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경우에는 기회가 있는 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별로 이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짚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될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회장을 하고 저희가 쉬었다가 수요일 날 문을 열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첫 거래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거 후보별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차이점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가지수를 좀 시나리오를 좀 세워서 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시나리오의 핵심은 어느 분이 되는 거냐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진보 후보가 되시냐 또는 보수 후보가 되시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쭉 한 우리 한 30분간 그런 말씀들 나눴잖아요. 누가 어떤 쪽에 수혜를 주실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시되 아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다는 게 뭐 재료의 소멸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선 자체가 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재료로서 소멸될 만한 그런 아주 가벼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특히나 이번에 이 공백기를 멈추고 난 다음에 새롭게 리더십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당분간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변 여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 환율에 대해서 강세 압력이 적어도 지금은 좀 내려가도 되는 맞아요. 정도의 환율 수준이니까 그런 압력이 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비싸지 않았어요.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요거 더 이상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가시되 이제 문제는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도전이 성장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장률 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지금 예상에 비해서 우상향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추세가 다시 형성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게 고점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좋은 상황이고 대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면서 대신에 어떤 후보가 되실 거냐에 따라서 수혜주만 좀 바꿔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하시되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갈 것이냐를 여기서부터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시점은 이번에 여름은 좀 지나면서 형성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나는 뭐 한 4, 5년 갖고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네.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될 시기가 이번 여름 중에 한 번쯤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네네. 주셔서 상당히 희망적이긴 합니다. 재료 소멸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겪어왔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신 것 같고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수혜주들 잘 체크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고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32% 상승하면서 2,70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5% 상승하면서 738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흐름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 7억 원, 외국인은 613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726억 원 물량 팔아치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6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15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현재 운수 창고가 1위로 지금 1.3%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쏠리게 되면서 HMM도 한 4%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또 컨테이너 운임이 일주일 만에 30%나 폭등했다라는 기사 전해지면서 해운 쪽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업도 지금 1.4%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증권도 1.5%가량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이 오늘 다시 한번 증권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물량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보험 1.14% 빠지고 있고요. 금융업 0.68%, 철강 및 금속도 0.6%가량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락문화가 2%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받아가면서 웹툰 쪽 다시 한번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한령 해제가 임박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 속에서 중국 공략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는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락문화 2%의 단단한 흐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 담배도 1.6%, 유통도 1.5%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기도 1.2%가량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한 업종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운송 장비 부품 0.38%, 제약은 0.18% 빠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요. 현재 삼성전자가 1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위에 위치하면서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좀 상위단에 위치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 5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들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가량의 더 큰 폭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HBM을 포함해서 디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인력을 메모리 사업부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인력 전환을 통해서 HBM 경쟁 시장 속에서 과연 SK하이닉스에게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대 오늘도 역시나 강세 나타내면서 4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은 0.7%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노르시핑 2025에도 참가를 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오늘 4% 가까운 좀 급등세 나타내면서 현재 1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이 2조 원가량의 최대 규모의 방산 투자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좀 방산주들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로는 키스트론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데뷔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요. 현재 177%의 급등세 나타내면서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3배가 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원 선 가까이 지금 다가간 모습이 살펴봐지고 있고요. 5월에 이어서 6월도 역시나 공모주들의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웅이 2위에 위치하면서 1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보 마그네틱도 오늘 6%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오늘 장안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생산 공정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EMFP 분야에서 이 대보 마그네틱이 글로벌 점유 시장률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안에서 23,000원 가까운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BNC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최근에서 좋은 시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투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짙은 상황 속에서 수출입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임을 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일단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톡신 쪽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늘 장 안에서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 D-1입니다. 후보별로 정책들, 공약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